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엔 직설 시작합니다. 퇴임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이 대담을 통해 5년간의 임기에 대한 소회를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굵직한 현안들에 대해서 자부심과 또 아쉬움을 표했는데요. 그러면서 곧 출범할 윤석열 정부와의 대립각도 분명히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초유의 촛불 정국을 거쳐서 탄생한 만큼 그 어느 때보다 국민의 기대가 컸는데요. 과연 지난 5년이 이런 국민의 기대에 부응한 시간이었는지 오늘 이 시간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문재인 대통령과의 대담을 다루기 앞서서 좀 먼저 이슈 하나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전국을 휩싸이고 있는 이 검수완박과 관련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야의 몸싸움까지 벌어지면서 아주 극렬한 대치의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평론가님 어떻게 좀 보셨어요? 결국 몸싸움까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예, 충분히 예상이 됐던 그런 그 상황이긴 하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거의 지금 초읽기에 몰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이 법안 지금 국무회의 처리까지 끝내겠다. 이런 이제 일정표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칫 그 이제 시점을 놓칠까 봐 굉장히 좀 초조해하는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밀어붙이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고요. 네. 민주당이 그 원내 지금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차지하면서 지난 총선 이후에 국회에서 많은 것이 이제 변했는데 가장 결정적으로 변한 것이 뭐냐면 법안 심사 소위 운영 자체를 다수결제로 지금 바꿨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여야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사실상 만장일치제로 운영을 했던 것이 바로 이 법안 심사 소위였습니다. 물론 그 때문에 이제 법안 처리 속도가 늦다 이런 비판도 있었는데 그 반면에 이제 충분히 검토할 것은 검토하고 여야 간에 조정할 것은 조정을 해서 신중하게 입법을 이제 했던. 그래서 이제 입법 이후에 좀 논란이 되는 지점들을 많이 좀 줄였던 그런 이제 전례가 있는 건데 민주당이 지금 지난 총선 이후에 그런 다수결제를 이제 어떤 채택을 하고 그 이후에는 사실상 좀 입법 독재에 가까운 그런 행태들이 간혹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번 이 사안도 지금 대표적인 그런 경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의석수로 밀어붙였다라는 네, 지적이신 거네요. 복기왕 전 비서관님께서는 좀 보셨을 거 아니에요. 몸싸움하고 아마 여야의 입장차가 워낙 컸기 때문에 예상은 했지만 결국 이렇게 좀 이어지게 됐습니다. 우선 국민들께 죄송스러운 모습이고요. 저 모습을 보면서 정치권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질까 아마 다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크게 실망하고 저런 부분 하나 제대로 타협을 못 해내는가 대한민국이 참 걱정된다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 말씀 들어가기 앞서서 우선 하신 말씀 가운데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고 나서 전체 상임위 운영, 특히 소위 운영을 만장일치제에서 다수결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좀 팩트에 어긋나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법안이 전체 100개로 볼 때 97, 8개가량 정도가 비쟁점 법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도 만장일치로 통과를 하고 있고 다만 이것이 이제 쟁점 법안일 경우에는 만장일치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국회에서도 불가피하게 본회의에서도 찬반 의견이 나눠지는 것처럼 소회의에서도 그렇게 일부에 한해서 운영하고 있다. 과거와 달라진 바가 없다라는 말씀으로 해명을 드리고 국회에서 처리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그동안에는 상임위 하나에 소위 하나를 뒀었습니다. 법안 소위 이런 형태로. 근데 법안 1소위, 2소위 이런 형태로 해서 법안의 처리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한 노력을 현재 국회에서 그 제도를 채택해서 운영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우선
지금 현재 뭐 검수완박법이라고 하는 저 표현 자체가 잘못된 법입니다. 검찰 개혁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나라의 어떤 검찰 시스템,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어떤 것이 절대선인지에 대해서는 역사가 평가할 것이고 절대선은 없다. 다만 이 시기에서 어떤 것이 좀 더 우리 대한민국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좋은 시스템이냐라는 선택이라고 봐요. 그 가운데서 현재 지나치게 검찰에게 치우쳐 있는 권한들을 분리하는 것이 좀 더 미래를 위해서 낫겠다라는 판단 속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인데 처음에는 양당이 극단적으로 치달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사실상 민심은 민주당에게 그다지 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가 코앞인데 선거에 치명적이지 않겠느냐라는 걱정이 있었지만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 시대가 열리면 오히려 검찰 개혁이 후퇴할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임기 안에 이것을 처리해야 된다라는 조급성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뭐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박병석 의장께서 미국 하원 의장과의 외교 일정 이것을 외교적 결례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포기하고 중재에 나섰단 말이죠. 중재안을 내놨죠. 예, 그리고 나서 이 중재안에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가 찬성을 했어요. 여기에 이 협상안에 대해서 권성동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문구는 사실상 내가 다 불러준 대로다라고 자랑까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의원총회에서 추인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뭐 이준석 대표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통화했다라는 것은 팩트로 확인되는 부분인데 이 이후에 갑자기 슬그머니 바뀌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역시 정치를 하는구나, 싸우지 않겠구나라고 안심을 했다가 갑자기 황당해진 것이죠. 그리고 저는 이렇게 의총 결과까지도 조용히 우리가 잘못 판단했습니다라고 하면서 넘어가는 그러면서 당대표를 비롯해서 원내대표조차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저는 이런 황당한 정치는 처음 봐요. 군사 독재 시절에도 사실 그때 당시에는 대통령이 총재 아니었습니까? 총재임에도 불구하고 국회 운영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이렇게 감나라 배나라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상 저는 두 가지 원인이 있다고 보는데 이 국민의힘에서 부담이 엄청 큼에도 불구하고 이 협상을 깬 것이 하나는 대통령 당선자의 의중은 현재 진행된 1차 검찰개혁조차도 잘못된 것이다라고 판단하는데 왜 한 발짝 더 나가느냐라는 것 때문에 이 협상에 대해서 거부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은 것 같고 또 하나는 여야가 이렇게 대치하는 전국에서 다수당인 민주당의 횡포로 프레임을 짜려고 하는 이러한 좀 의도가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소위에서도 충분한 토론도 못했고 안건조정 소위에서도 일부 조정을 더 하려고 했는데 사실 이렇게 물리적으로 방해하고 하는 바람에 토론이 잘 안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완성이 안 된 상태로 지금은 이제 법사위가 통과된 상태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본회의 개정안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완성을 할 것인데 이렇게 초유의 협상을 깨는 이런 모습이 저는 우리 정치를 크게 후퇴하고 있는 것이고 그동안에 너무 조급하게 서두른다라는 명분으로 사실 그 여론에서 다소 앞섰던 국민의힘이 이번 협상을 깬 아무런 명분도 없는 협상을 깬 이 부분에 대해 이 부분 때문에 앞으로 이 법안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저는 국민적 명분을 많이 잃었고 오히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정의당의 협조까지 얻게 돼서 4월 중으로 이 법안 처리는 충분히 가능하게 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지금 복귀한 비서관께서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뭐 입장을 또 밝혀주시고 아까 이종훈 평론가님이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한 뭐 반박도 하셨는데 김민하 시사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좀 저도 지금 계속 화면을 봤는데 보기 좋지는 않네요. 또 다들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 이 양당 모두 사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되는 측면들이 있는데요. 앞서 말씀하셨던 이제 부분에서 사실 이 절차와 관련돼서 생기는 문제하고 네. 실제로 이제 법안 처리의 내용과 관련된 이제 우려 이런 양쪽의 어떤 우려들이 지금 있는 상황인데 네. 절차적인 부분을 보면은
지금 저렇게 이제 혼란스럽게 지금 부딪히고 있는 상황은 어쨌든 이제 이 민주당의 무리수가 1차적인 원인인 거는 맞아요. 왜냐하면 뭐 이 자당 소속의 국회의원을 탈당시킨 다음에 안건조정위에 무소속이 이제 네. 가야 되는 자리에 넣은 거잖아요. 지금 거기서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을 하면서 저 상태가 된 건데 그런 것들이 이제 무리한 어떤 이 추진이다 절차적으로 이런 비판은 뭐 피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게 원인이 이제 결국은 이 민주당이 이 검수완박이라는 어떤 의제를 추진하면서 굉장히 이제 졸속적이고 이제 시간에 쫓겨서 조급하게 추진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절차들 국회 선진화법을 왜 만들었습니까? 이럴 거면은 여러 가지 절차들 막 건너뛰고 이 소수당의 어떤 의사를 좀 더 이제 반영할 수 있는 어떤 도구인 안건조정위를 이 편법적으로 지금 활용하면서 이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절차적인 부분과 관련돼서는 이제 민주당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점을 이제 지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국민의힘도 뭐 복귀한 전 비서관님 말씀하셨듯이 상황이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합의를 했는데 별 이 명확한 이유 없이 뒤집은 것 같은 모양새가 됐거든요. 네네. 그런데 의원총회에서 결정한 사안을 뭐 절대로 뒤집을 수 없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뒤집을 수 있는데 왜 뒤집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면 국민 여론이 너무 안 좋고 뭐 이 현업에 있는 법조계 일반이 뭐 너무 반발을 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수렴을 한 결과 이것을 뒤집었다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보면 그렇지가 않거든요. 윤석열 당선인의 뜻이 뭐냐에 대한 부분인데 결국 권성동 원내대표가 처음에 중재안에 합의하고 왔을 때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뭐 중마고라고 하고 뭐 윤핵관이라고 하니까 그게 윤석열 당선인의 뜻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서 추인을 해줬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윤석열 당선인이 볼 때는 아니다라는 게 이후 상황을 통해서 드러난 거지 않습니까? 반대한다라는 게 드러나니까 아 그럼 이 길이 아니다. 이 산이 아니다. 다른 산으로 간 거거든요. 이 과정은 제가 볼 때는 이제 부적절한 어떤 정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다만 이렇게 뭐 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법안의 내용으로 쟁점을 옮겨가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처음에 민주당이 제출한 완전히 이제 좀 뭐랄까요 거칠고 상당히 이제 뭐 졸속적으로 이제 제출이 됐던 그 법안의 내용보다는 박병석 의장의 중재안을 거치고 지금 또 이 복귀한 전 비서관님 말씀하셨듯이 본회의에 수정안 지금 올린다고 하는 네네. 거거든요. 왜냐하면 어제 저 상황이 되면서 안건조정위에 국민의힘하고 이제 민주당하고 원내지도부가 합의한 사안을 반영 하나를 지금 통과를 못 시켰어요. 네네. 그래서 원래 민주당이 갖고 있던 안을 그냥 통과시킨 건데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통과를 시키면 아마도 일부분 그동안 이제 법조계에서 우려했던 보안 사건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일부분은 아마도 좀 우려를 해소한 상태로 통과가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네. 그 과정까지 가는 어떤 상황에서는 좀 더 지금보다도 이 일반적인 어떤 우려나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양당 모두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저런 혼란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실망을 그나마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니까 네. 그런 점을 좀 잘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지금 사실 되게 중요한 게 많은 시점이죠. 이제 한 대통령은 퇴임을 앞두고 있고 또 다음 대통령 당선인은 새로운 정부를 열기에 준비하는 단계인데 이렇게 또 검찰과 관련된 법안으로 국민들이 이런 모습을 봐야 된다는 사실이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원래 하려고 했던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퇴임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대담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대담을 통해서 소회도 밝히고 그동안에 있었던 어떤 정책과 또 공약에 대한 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가장 먼저 얘기하고 싶은 건 소통인 것 같습니다.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취임사에서 밝혔는데 과연 지난 5년간의 문재인 대통령의 소통 어떻게 좀 평가를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 선별적 소통만 하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별적. 예, 네. 그러니까 뭐 취임 초반에는 총리 후보자도 직접 발표하시고 또 그 자리에서 뭐 국가 중대사가 있을 경우에는 뭐 직접 나서서 그렇게 직접 설명하시겠다 이렇게 말씀도 이렇게 하셨고 예. 또 청와대 국민 참여 게시판도 운영을 했고 그렇죠. 자 그래서 역시 이제 문재인 정부는 이제까지 정부하고는 좀 확연히 다를 모양이다. 더군다나 이제 촛불혁명의 그 힘을 힘으로, 받아서 예. 탄생한 정권이기 때문에 역시 국민 중심의 그런 정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일단 그 문재인 대통령 출연 횟수가 너무 적었어요. 예, 그리고 이 기자회견도 굉장히 간헐적으로 어쩌다 한번 이런 식으로 했고 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정말로 뜨겁지 않았습니까? 국민들 반응이 좀 그랬고
건수도 지금 뭐 수백만 건 이렇게 지금 뭐 요청이 들어오기도 했었고 그런데 정작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답한 사안은 딱 한 건밖에 없었다 이제 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모든 걸 좀 보여준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참모진들의 뜻이었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그런데 설령 참모진들이 이렇게 자주 나서는 것에 대해서 좀 우려를 표시했다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는 좀 달랐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국민들이 기대했던 것은 뭐 미국 대통령처럼 수시로 기자실에 들려서 네네. 직접 이렇게 문답 주고받고 그런 거를 당연히 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기대가 무참히 깨진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어제 기자회견 어제 이제 그 인터뷰 과정에서 네. 좀 뭐 약간 좀 반성의 발언 또는 이제 국민에 대한 또 사과의 발언 이런 발언도 좀 나올까 기대했었는데 그런 것조차 없어서 좀 아쉬웠습니다. 네. 이제 뭐 대담에서 한 얘기는 이제 어느 정부 역대 어느 정부보다 국민을 많이 만났고 또 현장 방문을 많이 하고 기자와 대화했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어쨌든 소통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는 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내용 발언이었는데 청와대도 계셨으니까 어떻게 좀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국민의 생각이 무엇인가가 가장 중요한 잣대였었죠. 그럼요. 그리고 그것을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고 국민청원 게시판을 운영하면서 사실 수많은 묵은 의제들이 쏟아져 나왔었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이것이 이제 정치 공방의 장으로 다소 변질되어서 제 기능을 하지 못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통령께서 다 답변하시겠습니까? 저도 정무비서관으로 있을 때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에 대한 청원에 대해서 제가 직접 답변을 하고 그것 때문에 야당인 국민의힘으로부터 사실 많이 얻어맞았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안마다 해당 수석이나 해당 비서관들이 답변을 해오는 것이 조금 더 정밀할 수 있고 책임지는 모습이 아니겠는가 판단을 저희들이 좀 했던 거고요. 물론 5년의 과정 소통의 절대적인 양으로 볼 때 아쉽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도 마찬가지로 충분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으실 겁니다. 청와대 구조가 관저에서 걸어서 그 여민 일관 3층에서 근무를 하셨었는데 그쪽까지 걸어 나오는 중간에 미국처럼 어떤 공간이 있다면 출근길에 사실 뭐 대화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사실 경호처가 우리가 이제 군사 시절부터 시작해서 그 룰이 굉장히 빡빡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경호처 입김이 세지는 게 우리의 현재의 모습인데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소통 문제에 대한 개선을 하지 못한 이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은 저도 갖고 있고 대통령께서도 갖고 계세요. 하지만 코로나 이전까지는 현장 행보와 관련해서 어떤 대통령보다도 많이 충분히 그리고 선별적이 아니라 가리지 않고 많이 만나셨습니다. 저도 지방 그 행보를 할 때 함께 수행을 하고 했었기 때문에 뭐 기업인들 또 어르신들 뭐 학생들 청년들 뭐 여성들 가리지 않고 많이 만났었고요. 그 과정에서도 뭐 기자분들도 함께 하셨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숫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국민과의 대화라는 제목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소통을 위한 많은 노력을 했었지만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볼 때는 그래도 좀 부족하게 느끼지 않았겠는가. 특히나 지난 2년 동안은 방역 수칙을 가장 먼저 실천해야 되는 대통령의 입장에서 이렇게 다수와 함께 만나는 자리를 갖기가 어려웠던 것 아닌가라는 그런 한계가 있고요.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윤석열 당선자 하는 거 보니까 그래도 잘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자세를 유지를 하면 소통 분야 부분에 있어서는 점점 더 나아지는 대통령의 모습들을 보일 수 있겠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부분에서 아쉽지만 저는 5년 동안 고생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지금 40% 이상의 지지율로 보여주시는 것처럼 많은 국민들이 뭐 격려의 마음을 보내주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소통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들께서 직접 아마 보고 판단하시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추진하고 있는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과 관련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데 개인적으로 마땅치 않게 생각된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속내를 갖고 이런 발언을 했다 보십니까? 뭐 속내랄 것이 없죠. 표현한 그대로인 것인데 윤석열 당선인이 처음에 이제
용산으로 이제 집무실을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 처음부터 계획이 뭐 용산으로 이전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광화문으로 이전하는 원래는. 거였고 네. 그 대안을 뭐 광화문으로 이전하는 것이 뭐 여의치 않다 보니까 대안을 찾는 과정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론이 난 것인지는 뭐 잘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걸로 결론이 난 됐죠. 건데 이 과정이 다소 이제 졸속적이고 국민 여론 수렴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흡했다라는 거는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옮기는 게 필요하다라는 국민들이 있는 것이고 아니다 그래도 뭐 청와대에 있으면서 좀 여러 가지 절차를 갖춰서 의견 수렴도 해보고 이런 걸 통해서 신중하게 옮기는 것이 좋다라는 네. 국민들이 있는 거겠죠. 그런 점에서 이제 전임 대통령으로서 특히 이제 청와대에 이제 지금 청와대에서 통치를 한 대통령으로서는 나름대로 이제 아쉬움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이제 이 문제를 이제 언론이 이제 보도하고 할 때 당연히 이렇게 나오면 이제 신구 권력 간의 갈등이다. 뭐 여전히 이제 집무실 문제와 관련돼서는 뭐 협력이나 이런 것들이 어려울 수도 있겠다. 막 이렇게 이제 보도를 하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까지 예상을 했다라면은 이제 대통령의 어떤 이런 뭐랄까요 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이제 좀 정제됐으면 어땠을까 하는 어떤 느낌이 있고 지금 보시는 이제 이 청와대가 구중궁궐이라는 이 평가가 과거에 있었는데 네. 그건 사실은 이전 정권 특히 박근혜 정권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심지어 이제 그 관저에서 일을 보고 나오지 않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비판이 이제 제기가 됐고 그것 때문에 사실 이제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라고도 공약했지만 네. 어쨌든 우리는 거기서 벗어났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잖아요 대통령이. 그런데 이게 사실 이 지금의 청와대와 지금의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설명이 되는 방식일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이제 이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대통령과 이 국민들 간의 소통이 원활하고 잘 됐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게 앞서 이제 말씀하신 부분들과도 맞닿는 부분이 있는데 소통이라는 걸 자꾸 요구하는 이유는 이게 이 공화국에서 대통령이 선출될 왕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대통령의 생각과 판단이 무엇인지를 일상적으로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생각과 판단이 어떻게 변화하고 또 그게 어떻게 통치에 반영되는지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건데 이제 뭐 지방을 다니면서 국민들을 만난다든지 또는 뭐 여러모로 의견 수렴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대통령이 들었다는 것이지 대통령의 생각과 입장을 잘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토론하거나 이런 자리를 만들었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국민들이 기대했다는 건 이제 후자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기자간담회라든지 국민과의 대화라든지 이런 자리에서도 좀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지고 하는 과정을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있었던 건데 그런 것들이 없었던 것이고 이 집무실 이전 문제 같은 것도 사실은 이전부터 이 대통령의 생각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또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손석희 씨하고 대담한 것처럼 이런 네네. 형식을 차용해서라도 이전에서도 계속 이런 이벤트들이 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분기별 한 번이라도 쭉 있었으면은 지금 와서 이렇게 대통령의 입장을 밝히는 거에 대해서 아 뭔가 큰일이 일어났다라는 식의 그런 언론의 반응은 아마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 익숙해진 어떤 틀일 테니까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종합적으로 볼 때 문재인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말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다만 이제 이 수용자들이 수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이런 수용하는 것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이전에 소통의 어떤 그런 과정이 좀 더 면밀하게 이루어졌어야 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뭐 이 부분은 좀 상상력을 발휘한 말씀이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청와대의 일부 시설을 쓰면서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은 광화문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셨었는데 이것이 이제 행안부 이전 이후에도 또 다른 부서들이 들어가면서 그것 때문에 갖는 여러 가지의 불편함보다는 그냥 이것을 지키는 게 좋겠다. 그리고 그래서 공약에 얽매이지 않고 결정하기를 잘했다라는 얘기도 공간이 있거든요. 의식을 지배한다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핵심인 것이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국방부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육참 군부대가 있는데요. 육군참모 쪽. 네. 그러니까 이 부서들이 어디로 갈지를 정해놓고 이사를 가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지극히 합당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물론 듣고 싶어하는 대로 듣죠.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왜 물러가는 대통령이 신임 대통령 하고자 하는 것에 이러쿵저러쿵 말이 맞냐? 라고 또 비판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아이고 그래 좀 진작 좀 말씀해 주시지라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물러가시면서 그러한 절차적 아쉬움 더더군다나 3, 4월에 안보에 중대한 어떤 문제가 생기는 이 시점에서 국방부와 육참이 이동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 그리고 더더군다나 뭐 엊그제 언론에서 나왔습니다만 대통령이 국방부를 이전하게 되면 육참 그 장교들도 권총을 휴대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들까지도 함께
우려가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앞으로 벌어질 도미노 현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관저도 그렇습니다. 맨 처음에는 육참 총장 연간 약 40일 정도밖에 서울에서 기거하지 않으니까 네. 그쪽으로 가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거기 너무 낡았다. 그래서 외교부 장관 공간으로 간다라고 하는데요. 국회의장 그 공간은 정치의 중심 무대고 외교부 장관 공간은 그냥 집이 아니라 우리 외교의 중심 무대입니다. 외교부 장관이나 외부에서 외국에 손님이 왔을 때 관저로 모셔서 만찬을 베풀고 소통을 하고 하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제 외교부 장관은 그런 게 없어진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 관저에 대해서 여기 내가 갈게라고 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라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국민들로부터 있는 것이고 그 국민들의 생각과 대통령 생각이 맞닿아 있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네. 워낙 대담에서 많은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좀 짧게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도 뭐 이번 대담은 아니더라도 그 전에 이제 얘기를 또 했습니다. 아쉬움을 뭐 여러 차례 또 피력을 하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좀 개선이 있었으면 좋았을 뻔했다라는 아쉬움을 남겼는데 그래도 그런 발언이 있었어요. 적어도 우리와 비슷한 수준의 나라에서는 우리나라의 부동산값 상승폭이 가장 작은 편에 속한다라는 말을 했는데 글쎄요. 부동산에 대한 워낙 민심이 좀 반영이 됐던 뭐 증거들이 계속 선거를 통해서 드러나고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가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어떤 나라를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비슷한 수준의 나라라는 표현을 썼는데 예. 사실 특정 나라를 뭐 지목하지는 않았습니다. 글쎄, 우리도 이제 선진국이라고 본다면 다른 선진국하고 이제 비교를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뭐 미국에 계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예전에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에 집값이 많이 떨어졌었는데 네. 그 값 회복된 정도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렇지 않죠.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지금 집값이 훨씬 많이 오른 그런 네. 그 상황이고 또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부동산 정책을 특히 문재인 정부처럼 쏟아낸 그런 정부도 없습니다. 보통 다른 나라는 부동산 정책 그렇게까지 큰 변동성이 없죠. 예,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문재인 정부에서 공을 들여가면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많이 올라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거의 뭐 세계 최고 수준으로 좀 오른 것으로 가격 그렇게 자체가. 지금 보고 네. 있는데 그런 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고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것 때문에 사실은 정권 교체로까지 이어진 그런 측면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에서의 그 대표적인 정책 실패 사례가 지금 이제 이 부동산 부동산이다. 정책인 건데 네.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결국은 이제 마지막은 이렇게 자화자찬으로 끝내시고 이제 가시는 건데 국민들 보시는 마음이 어떻을까? 좀 착잡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뭐 그런 상황이죠.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뭐 재정이 많이 풀렸고 그다음에 저금리로 대출 빌려서 하는 영끌족들이 있었다는 어떤 국제적인 흐름들을 좀 읽었어야 된다. 그걸 보고 온당한 평가가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했는데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발언.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뭐 근거가 없는 얘기를 했다고는 보지 않고요. 실제로 이제 국제적인 여러 가지 부동산 가격 변동에 대한 통계나 이런 것들을 비교했을 때는 이 특정 기간에 부동산의 이제 가격의 상승률이나 변화를 이제 비교를 했을 때는 다른 나라가 이제 변동한 것보다는 한국의 경우가 좀 변동폭이 작거나 덜 올랐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아마도 근거 자료를 갖고 얘기를 하는 걸 거예요. 근데 다만 이게 예를 들면은 만약에 그런 이제 그 어떤 가격의 변동뿐만이 아니고 국민이 실제로 체감한 고통을 뭔가 수치화할 수 받아들이는 있다라면 아마 그것과 관련돼서는 우리나라는 좀 상위에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게 아무래도 이제 삶의 형태가 좀 다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 자산을 가지고 부동산 자산을 가지고 이제 이게 사실 뭐 그냥 자산을 불리기 위한 어떤 형태라기보다는 또 내가 살 집을 구해야 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엮여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 또 각 나라마다 임대 비중이나 또 자가 비중 이런 게 또 다 다른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어쨌든 자가를 소유하는 걸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임대차산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어떤 가격 변동에 또 월세나 이런 것들이 같이 연동되면서 예. 이제 서민들도 이제 일부 부담이 늘어난 측면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종합해서 볼 때는 아마도 이 서민들의 어떤 고통이나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의 저 발언이 와닿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는 그런 국민들이 또 많을 겁니다. 그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다만 저는 이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화법이 좀 달랐으면 어땠을까라는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통계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하지만 국민들이 고통을 겪었던 것은 사실이고 그게 어쨌든 선거 결과로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어쨌든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단지 이제 행정부의 수장이고 그러한 어떤 통계 수치나 또는 이제 어떤 정책의 효과만 논하는 자리가 아니고 국민들의 고통에 공감하는 정치적인 어떤 지도자의 자리이기도 한 거거든요. 그럼 이제 저렇게 정말 오랜만에 어쨌든 저렇게 뭐 1대1 대담의 형식으로 깊은 속내를 드러내는 이런 인터뷰를 했다고 하면은 그 점에 대해서 좀 더 국민들에게 좀 어떤 설득력 있는 어떤 아쉬움 또는 뭐 어떤 뭐랄까요 사과라든지 또 유감스러운 부분들 이런 것들을 더 잘 전달했으면 아마 이게 좀 논란이 덜했을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보다는 방어 논리에 좀 국한한 치중한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대담에 드러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아쉬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조건을 달긴 하셨는데 어쨌든 가격이 많이 오른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좀 중요하지 않나라는 지적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내 문제가 가장 크게 느껴지는 그렇죠. 것이고 남의 네. 문제는 사실 외국의 문제는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거짓말을 하실 리는 없지 않습니까? 객관적으로 OECD 국가들의 부동산 상승폭에 대해서 그래프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거를 보면 우리가 높은 수준은 아니란 말이죠. 저 화면처럼 서울만 비교해 보면 어유 이렇게나 올랐나라고 하는데 뭐 대통령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의 유동성 증가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경제를 살리기 위한 각국에서 국민들. 사실 앞다투어서 유동성을 더 증가시키는 것들이 우리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으로 몰렸고 그것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였었다라는 일종의 변명을 하셨는데 그 변명 앞에 제일 무거운 짐입니다라는 말씀하셨어요. 안타깝습니다라는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을 전제로 하면서 하지만 이런 객관적인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로서도 좀 답답하다. 지금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 부동산을 잡을 수 있을지 저는 차기 정부에서도 시장에 맡긴다라고 하는데 시장에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투기를 판치게 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는 이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없다라고 봐요. 그래서 적절한 정부의 개입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가야 될지 그리고 이것이 전 세계적인 흐름과 함께 맥을 같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이 흐름에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지도 않으면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킬지가 저는 다음 정부에서도 큰 숙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검수완박, 뭐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법안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내놨습니다. 일단 박병석 의장이 중재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고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비판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또다시 날선 비판을 했는데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워낙 요즘에 전국을 휩쓸고 있는 이슈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을 했거든요. 네, 결국 이제 검수완박 입법에 나는 찬성이다. 그 얘기를 하신 거죠. 예, 좀 이제 표현을 좀 애둘러서 하긴 했으나 결과적으로는 그 얘기를 좀 한 거다. 네. 소신과 현실 사이에서 저는 결국 현실을 선택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뭐 젊은 시절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검찰 개혁을 이야기를 해 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 소신하고 과연 지금 이번에 추진하려고 하는 검수완박 입법이 과연 합치하는가 하는 거예요. 저는 합치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검찰 개혁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본인들이 젊은 시절부터 얘기했던 거하고는 상당히 다른 방향으로 좀 왜곡이 많이 돼버렸어요. 검찰 개혁 자체가. 그러니까 그게 왜 그랬는가 하는 거죠. 그럼 결국은 문재인 정부 하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권력형 비리와 관련한 수사를 좀 못하도록 이렇게 압박하는 그런 그 현실적인 필요성 때문에 결국은 본인이 주장했던 것을 좀 많이 뒤집은 그런 그 상황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뭐 공수처 만드는 과정에서도 좀 무리수를 좀 두기도 했지만 또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였고 또 대표적으로 법무부 장관 문민화 얘기를 젊었을 때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 전문가로 이제 해서 뭐 정치 또는 이제 이 검찰의 영향으로부터 좀 벗어나도록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결국 어떻게 했나요? 정치인 장관 임명해서 검찰총장을 압박하는 뭐 이런 그 일들이 이제 진행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결국은 이 검수완박 입법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그러면 당초 그 문재인 대통령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생각했던 추진하고자 했던 검찰 개혁 안에 이게
포함이 있던 내용이냐? 네.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검찰의 권한을 상당 부분 이제 그 어떤 경찰로 특히 네. 수사권을 많이 넘겨주는 그 방향성은 이제 그때도 이제 그렇게 이제 정해져 있었습니다만 그렇다라고 해서 검찰이 경찰의 수사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개입도 못하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까지 설정하고 그때 검찰 개혁을 이야기했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 젊은 시절에 이야기했던 거하고 상당히 좀 많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달라졌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끝까지 마지막 지금 이제 본인이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또 검찰 개혁도 마무리 짓는 그런 입장이라면 그래도 결국은 초심으로 되돌아가서 소신을 지키는 것이 전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역사 기록에 남는 일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 소신보다는 역시 그 퇴임 이후를 생각하는 네. 그런 현실적 필요성에 따라서 지금 결정을 내린 게 아닌가 그런 점에서 굉장히 아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문 대통령 스타일은 아니 제가 소신을 바꿨단 말이에요 하고 반박하실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19년 전부터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검찰 시스템, 형사사법 시스템을 바로잡는 선진화시키는 지름길이다라고 말씀하셨었고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는 확고한 신념으로 갖고 계세요. 더더군다나 우병우 씨가 노무현 대통령을 조사하고 팔짱 끼고 웃으면서 바라봤던 그 창문의 사진을 우리 국민들은 기억을 할 텐데 그때 전직 대통령을 모욕하고 조롱했다. 검찰의 수사가 이렇게 돼도 되는 것인가? 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집권 초기에 검찰개혁 수사 기소를 분리하고 싶었지만 많은 개혁 과제들이 있는 가운데서 또 큰 기득권인 검찰과의 싸움을 바로 이어나가는 것이 어렵고 그리고 또 조국이라고 하는 그 전 장관이 뭐 사실 검찰에 의해서 난자를 당했는데 사실 그분의 개인적인 문제라기보단 검찰개혁의 최선봉에서 검찰개혁을 사실상 이끌어왔던 당사자로서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은 거거든요. 그 원인 자체가.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 다만 국회에서 좀 더 성숙하게 논의를 해주길 바란다라는 본인의 소신과 전혀 어긋나지 않은 말씀을 하신 것이고 현실 말씀하신 것은 퇴임 이후에 무슨 보장을 받고 싶어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송영길 대표가 뭐 적절한 표현은 아닙니다만 경찰이 바람에 먼저 이렇게 숙이는 집단이다라는 어떤 경찰에 들을 땐 기분 나쁘지만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러면 수사를 안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수사를 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어떤 권력형 비리를 덮으려고 했겠습니까? 윤석열 그 검찰총장 시대에 그걸 덮었다면 윤석열 총장이 다 알 거예요. 그러면 지금쯤 진작에 대선 때 폭로했겠죠. 이미 그때 의혹이 나왔던 부분은 다 털어서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어제 발표됐습니다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검찰에서 김건희 씨에 대해서 서면 조사 딱 한 차례 하고 무혐의 그 보고를 올렸던 것. 이런 것들이 바로 검찰의 문제고 공정성의 문제를 의심받게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수사 기소를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안 되고 그리고 보안 수사와 관련해서는 저는 본회의에서 충분히 늘 거라고 봐요. 그래서 검찰이 완전 박탈당하는 것이 아니라 영장 청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보안 수사권을 가지고 검찰의 수사의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이런 모든 법적 장치들이 다 마련된 상태에서의 이런 그 개혁을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마치 퇴임 이후의 안전장치를 위해서 검찰의 수사권을 뺏는 것처럼 이것은 매우 심각한 현실 왜곡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뭐 검수완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이제 검찰의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는 법안에 대해서 민주당이 일단 힘으로 굉장히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게 이제 국회를 통과할지 안 할지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떻게 변할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아픈 손가락으로 또 지목되고 있는 부분 중 하나가 조국 전 장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교로운 부분이 있다. 이 수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김민하 평론가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 내용을?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이제 해석을 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앞에서도 말씀하셨는데 검수완박과 관련된 부분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뭐 민주당의 입장을 전면적으로 이제 뭐 손을 들어줬다기보다는 민주당이 애초에 냈던 법안에는 뭐 보안 수사권이고 뭐고 그런 거 없거든요. 그냥 이제 검사의 수사권을 사실상 법안에 다 드러내는 거에 가까운 그런 아니었는데 네. 이게 절차를 거치면서 어쨌든 보완이 되면서 그래도 우려했던 바가 많이 없어진 거고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것이 이제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민주당의 의견하고는 사실은 다르다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전에 부연 설명을 했어요. 뭐라고 네. 했냐면 헌법에 이제 영장 청구권이 보장이 돼 있고 검사와 관련돼서 그러면은 당연히 이 경찰의 수사에 대해서는 검찰이 통제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다음에 보안 수사권도 이 박병석 의장 중재안에 따르면 일부 보장이 되고 그걸 또 사실상의 수사지휘권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다. 그리고 이렇게 경찰이 1차 수사에 대한 1차 종결권을 가지고 보안 수사권을 검찰이 가지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고 거기로 가는 게 목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연장선에서 이게 긍정적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해석을 해야 이 말이 해석이 됩니다. 지금 조국 전 장관 관련 언급도 마찬가지예요. 뭐라고 했냐면 검찰이 범죄에 단서가 있으면 수사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런데 여러 가지 이제 공교로운 부분도 있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거 결론적으로 뭐 어느 쪽인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말하지 않겠다라고 한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공교롭다라고 얘기한 거는 아닌 거죠. 그런 인식도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를 일부 인정한다는 거죠. 네. 근데 어떤 목적이나 의도가 포함됐다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발언도 덧붙이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네네.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내가 믿고 있다라는 것이라기보다는 검찰이 범죄에 단서가 있기 때문에 네. 수사를 할 수 있다라는 네네. 것도 있고 또 그러한 것들이 의심된다라는 것도 있다. 왜냐하면 검찰이 수사를 할 때 이게 공교롭다고 얘기하는 부분 딱 하나 찝으라고 하면은 인사청문회 진행 중인데 그러면 배우자가 기소가 되면은 그러면은 뭐 사퇴할 거냐 이런 논의가 오는 와중에 정경심 이 전 교수에 대해서 기소를 해버린 거잖아요. 이 조사 없이. 네네. 그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례적인 거다라는 평가가 그때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공교롭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뭐 지금 뭐 복경 전 비서관님 뭐 난자를 당했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과한 부분도 있을 테고 무리한 부분도 있었겠지만 종합적으로 볼 때 혐의가 지금 입증이 된 것이고 그리고 유죄 판결이 난 부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이게 전면적으로 뭐 근본적으로 잘못된 수사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논란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왈가왈부하는 그런 현실이 있는 건데 그런 현실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포함해서 얘기를 한 것으로 봐야 되는 것이지 이게 뭐 처음부터 어떤 검찰 개혁을 꺾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검찰이 수사를 했다라고 확정지어서 그렇게 얘기를 보기는 했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확대 해석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저희가 뭐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 발언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사과 있어야 된다. 조국 전 장관 또 정경심 전 교수의 사과가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었던 거는 어쨌든 뭐 당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입장이 좀 엇갈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엇갈리지 않습니다. 대법원 아닌가요? 판단에 대해서 존중하고 그리고 조국 전 장관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존중하고 받아들인다. 하지만 네네. 모든 재판이 100%다 완전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과정에서의 억울함이 본인에게 있다면 그 또한 호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봐요.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저 말한 것은 결과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냐면 정호용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든지 지명자라든지 그리고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도 먼저 더 깨끗하고 당당하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께서도 재차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은 제가 수백 번이라도 또 계속해서 사과를 SNS를 드리겠습니다. 통해서. 하지만 잣대의 공정함은 보여주십시오. 저와 제 가족에게 들이댔던 그런 잣대로 한다면 그 잣대로 가면 지금 있는 김인철 장관 후보자라든지 정호용 장관 후보자 무사하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어떻게 됐나요? 야당 청문위원들과 검찰과의 일종의 내부 소통이 얼마나 활발하게 진행되는지를 우리 국민들은 다 목도를 했고 그리고 나서 의혹이 제기가 되면 곧바로 언론 작업하고 언론 이후에 곧바로 친국민의힘 시민단체가 고발 들어가면 바로 그 다음날 압수수색 들어가고 했던 식으로 진행이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같은 잣대를 대줘야 그렇습니다. 된다라는 그러하기 말씀이신 때문에 거죠. 그 팩트가 있는가라고 당선자가 말씀하셨는데 팩트는요. 청문을 통해서도 사실 공방밖에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확인할 도리가 없는 거죠. 팩트는 수사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쨌든 그 조국 전 장관의 케이스와 현재 후보자로 지명된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 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된다는 얘기다라는 얘기시거든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도 뭐 원칙 열심히 세우고 5대 원칙, 7대 원칙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네네. 후보자들에 대해서. 예, 했지만 실제로 어땠나요? 그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이 안 돼가지고 임명 강행한 사례가 지금 역대 최다 아닙니까? 그건 어떻게 지금 설명을 하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문재인 정부를 지나면서 이 고위공직자 특히 이제 이 장관 후보자나 총리 후보자의 그 기준, 특히 도덕성 기준 그 높이가 상당히 좀 많이 낮춰졌다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게 더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는 사실은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시작해서 뭐 노무현 정부 그 이후 정부 다 마찬가지였는데 네. 뭐 그야말로 사소한 말실수 하나만 가지고도 뭐 낙마하거나 자진 사퇴한 경우가 허다했어요. 자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뭐 그런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고 예, 뭐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한 것, 또 뭐 이 자녀 관련한 의혹, 또 학력 관련한 여러 가지 논란 뭐 이런 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임명 강행 다 해버리셨잖아요. 그래서 기준을 그냥 확 낮춰버리신 거예요, 오히려. 그런데 다시 지금 윤석열 정부에 와서는 그 기준에 맞춰라, 과거의 기준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논리적으로 맞느냐. 저는 물론 오히려 문재인 정부 때 그 사실 망가진 그 기준들이 다시 다 회복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윤석열 당선인을 선출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데 민주당의 그런 공세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잘못된 부분이 많다. 네. 저 오늘 여기까지만 좀 이 부분에 듣도록 대해서는 할게요.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네네. 5대 기준, 7대 기준에 벗어나는 후보자 같은 경우는 아예 지명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팩트로 말씀해 주셔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그분들이 그런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했는지 팩트로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청문 절차가 사실 절대적 조건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정서에서 위배되면 예를 들어서 조대엽 전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 교수 시절에 학생들한테 갑질했다라는 것 하나로 낙마를 했습니다. 네. 그것이 7대 기준의 검증에 해당됩니까? 이 기준으로 보면요. 김인철 장관 또 현 노동부 장관 이런 분들 다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언급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팩트로 말씀해 주시기 여기까지만 바랍니다. 좀 듣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년간의 소회를 대담을 통해 밝혔습니다. 뭐 이런저런 일이 굉장히 많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퇴임 전에 본인의 소신과 생각을 얘기한 자리였는데 뭐 가장 중요한 건 현재를 살고 있는 국민들 그리고 역사가 평가를 할 겁니다.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한 번 더 유념하는 시간이 됐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종훈 평론가, 복기왕 전 비서관, 또 김민아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이슈 NGX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